재미있는 창작 써라.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의 여러 성씨 가운데에서도 특히 문씨 가문에서 일어난 아주 신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특별한 사연 속으로 얼른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아주 먼 옛날 고려의 25대 충렬왕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깊은 산중을 걷고 있던 문각이라는 자가 어느새 드러나 보이는 험준한 산길을 오르려 하고 있었어요. 내 정령고 이런 산길만큼은 내키지 않는 것을. 그래도 뭐 어쩌겠느냐.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터. 헌데 아버지, 이건 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여서 어디 곰이나 호랑이라도 나타날라 치면 내 어찌 도망치기도 어렵다는 거 아니오. 적어도 제가 살아는 있어야 그런 유언도 다 쓸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왜 하필이면 이리도 높은 산 중에 저를 찾아가란 건지. 네, 정말 답답해 말이 안 나옵니다요. 그것도 이리도 추운 한겨울에 말입니다. 문각은 제 20살도 안 된 나이에 기운이 팔팔하다 못해 펄펄 오른 채로 산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전혀 없던 터였어요. 하지만 평소 활달한 성격은 아니었던지라 그리도 여유로운 부모님 밑에서 곱게만 자란 탓이었을까요. 이런 산길이 그저 내심 못마땅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존경에 맞지 않던 아버지 문검이 세상을 뜨기 직전에 자식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문각한테만 이런 유언을 남기신 것이지요. 그것도 돌아오는 갑진연세의 첫날에 팔봉산에 기거하고 계신 은공 스님을 찾아 무조건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아들 문각의 삶도 더욱 윤택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씨 집안 전체가 몰락을 피하고 독야청청 만수무강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이런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문각은 갑자년세의 첫날에 이르러 꽤 이른 시간부터 이 팔봉산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허나 산허리까진 별 무리가 없던 것이 가파른 오르막을 오를 때부터는 마냥 지치고 해이해져 버린 것이 문각의 발목을 잡아버리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랬다 보니 갑자년세의 첫날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나 이르러 팔봉산 꼭대기에 있는 용문사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던 문각이었습니다. 이에 때마침 아직 잠자리에 아직 들지 않고 있던 주지 스님이었기에 이런 문각을 맞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었지요. 네, 오늘 문씨 가문의 자제분께서 오실 거라 미리 말씀을 들어놓은 터였습니다. 헌데 어찌도 일이 늦어버린 것이오. 은공 스님께선 지금 만나 뵙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말입니다. 이에 그 연유를 묻자 얼마 전부터 몸이 불편해지신 터에 현재는 눈뜨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란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난감해진 문각이었건만 며칠 전부터 은공스님께서 필히 부탁을 해놓으신 상황이었기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보겠다는 주지스님이었어요. 그제서야 문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스님. 정말 고맙습니다요. 그 길로 은공 스님의 방문 앞에 선 문각은 큰 숨을 몰아내신 후에 방 안으로 발을 들일 수가 있었어요. 이제서야 인사를 올립니다요. 은공 스님. 전 문검의 아들 문각이라 하옵니다. 이 얘기의 순간 고개를 돌려낸 은공 스님이 감았던 눈을 탁 하고 뜨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순간 주변의 스님들 또한 깜짝 놀라서는 탄성을 자아냈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제서야 올라온 것이오. 내 갑진년 새해 첫날에 좀 여유 있게 올라오라 그토록 일렀거늘. 이제 그날이 전부 다 차버렸으니 아이를 어째야 쓸꼬. 라며 콜록콜록 기침을 이어하는 은공 스님이었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는 문각이었지요. 그러자 은공 스님은 됐다는 듯 손사래를 치면서도 편안한 어투로 말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오래전 당신 부친으로부터 크나큰 은공을 입있어서 말이오. 그랬기에 죽기 전 그 은혜를 갚을 방법으로 이 예언 하나를 꼭 전해주려는 것이었소이다. 평소 내 미래를 좀 봐온 터에 아들인 당신에게 말이오. 살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내 그걸 좀 일러줄 참이외다. 라며 다시금 기침을 이어하는 은공 스님이 살면서 분명 당신과 당신 집안의 덕을 보게 될 가문이 몇몇 생겨날 텐데 말이오. 그런 와중에도 다시 한번 기침을 이어하는 은공 스님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맏딸이 호랑이 상을 하고 있는 집안이 있을 터인데 그럼 당신은 당신이 낳은 아들을 무조건 그 가문과 맺어 주어야만 할 것이오. 그렇지 않을 시엔 그 어떤 집안이라고 해도 당신의 가문을 결국 무너뜨리고 말 것을. 하지만 내 이 말을 꼭 명심하고 필히 그 호랑이상의 딸을 가진 집안을 찾아다가 자네의 자식과 연을 맺도록만 해준다면 말이오. 그 며느리 될 사람의 좋은 기운으로다가 딱 3가지 아주 커다란 복이 찾아올 것이외다. 그것도 호랑이상을 한 맏딸만큼은. 하며 더 말을 이으려던 그 순간 은공 스님의 헐떡거리던 숨은 결국 사그라들고 마는 것이었어요. 은공 스님이 입적하셨습니다. 용문사주지 스님의 나지막한 외침 소리에 주변 승려들 모두 엎드려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에 은공 스님의 말씀을 모두 다 듣지는 못했다는 생각에 잠시 당황해 있던 문각이었건만 곧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함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더 일찍 찾아왔어야 하는 건데. 그저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시기만을 바랍니다요. 다음 날로 은공 스님의 장례를 치른 문각은 곧바로 산에서 내려와 은공 스님의 말씀을 맘속 깊이 아로 새긴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처자를 만나서는 아들을 낳기에 이르른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고려는 25대 충선왕을 지나 26대 충수광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이에 과거에는 급제하였으나 벼슬길엔 오르지 않던 문각이었기에 매일같이 자신의 아들 문선을 데리고서는 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작부터 자손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꽤나 넓은 터였어서 먹고 사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는 그들이었어요. 헌데 아버지 문각은 문선의 혼기가 점점 차오를 시점부터 걱정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 문선이 어려서부터 걷거나 뛰는데 너무도 불편해 보였던 것이었지요. 그러다가는 급기야 한쪽 다리를 아예 못 쓰는 신세에 놓여버린 것이었어요. 이에 운동도 시켜보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값비싼 약재도 타려 먹여봤지만 모든 것은 그저 허사일 뿐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문각의 아들 문선은 매일같이 방 안에만 틀어박힌 채 누워만 있거나 앉은 채로만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호랭이상의 딸 집안을 찾아내더라도 말이지. 어찌 내 아들의 저런 모습을 보고 시집을 와줄 것이냔 말이다. 이대로 우리 문씨 가문의 대가
끊길 수는 없는 노릇인데 말이오. 매일같이 한탄만 쏟아내는 문각이었건만 은공스님이 말씀하신 그 호랑이상의 처자를 찾는 일에는 절대 게을리하지 않는 그였습니다. 주변 동네를 직접 찾아다니는 것은 물론이요. 다 지역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해 올 때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과 더불어 그 집 자녀들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묻는 것이었어요. 특히나 그들이 딸인 경우에 그 관상을 말입니다. 남편을 깊이 존경해온 문각의 아내 또한 문씨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은공스님의 유언을 나름 확신하고 있던 터였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조씨 가문의 자제가 문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대감님, 간곡히 드릴 요청이 있어 이리도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요. 저는 문산에 사는 조양식이라 하온데 오래전 정읍에 사는 이씨 가문과 그 어렵게 산다던 서씨 가문까지도 모두 도와주셨다는 말을 듣고는 저희 집 또한 도와주실 수 있을지 그 궁금함에 이리도 빨리 달려온 것입니다요. 이런 뭔가 단호한 태도의 조씨 자제에 웬일인지 좀 더 관심이 가는 문각이었어요. 그리고는 더 이어 그의 청을 더 자세히 듣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재산이 그만 나라에 모두 몰수되어 버려서 말입니다. 누군가의 중상모략에 의한 것이었거늘 그 억울함을 진작부터 상고하였어도 지금 남은 것이라고 쌀 몇 톨밖엔 남지라는 상황이어서 말입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곳간에 쌀가마라도 좀 들어있었건만 그것마저 빚쟁이들이 전부 다 가져가 버렸으니 이젠 당모이 줄 것조차 남아있질 않은 상황입니다요. 그래서 밭을 갈 수 있는 소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5,000냥만 보태주신다면 제가 그 은혜를 평생 동안 모두 갚도록 하겠습니다요. 이 말을 듣고 난 문각은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만 그제서야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그럼 내 뭐 하나만 묻겠소이다. 당신 집안에 혹시 그 홍기가 찬 처녀가 있습니까요? 그러자 조씨 가문의 자제가 답을 이어했습니다. 아, 그러면요. 제 누님이 오래전 병마에 시달리다 홍기를 놓쳐 아직까진 혼자 있는 처지인데 말입니다. 그리곤 제 밑으로는 또 여동생이 하나 있사온데 아직은 너무 어려 매일 엎혀만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요. 이에 귀가 솔깃해진 문각이 다시금 묻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 누님이라는 분께서는 혹시 상이 어찌 되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말에 조씨 자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상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고 왜 있지 않소? 사람 얼굴을 동물에 비유해서는 고양이 상이다, 강아지 상이다, 뭐 그러는 거 말이오.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조씨의 자제가 말을 이었어요. 아, 그런 동물상 말씀이시군요. 제 누님은 저랑 용모가 원체 달라서 말입니다. 뭐랄까 눈이 부리부리한 것이 입도 큰 동물에 갖다 대곤 했는데 말입니다. 예전 호리호리 했을 때에는 표범을 닮았다고들 했는데 말이지요. 요즘은 어째 살이 쪄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도 좀 호랑이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요. 그러자 순간 무릎을 탁 치며 자세를 고쳐 앉은 문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좋소이다. 네, 당신 집안이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원하는 만큼 도와드려 보겠소.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이자를 올려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말이지요. 그 집안의 맏따님과 내 아들이 혼인을 약조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당장 그 5,000냥은 물론이고 커다란 황소 2마리를 내어드리도록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갚는 기일은 무기한으로 해드리겠소이다. 이 말에 화들짝 놀란 조씨 가문의 자제가 얼른 아버지께 여쭤보겠다며 급히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꼬박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아침, 이번엔 그 조씨가 직접 자신의 맏딸 조이선과 함께 문각의 집대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각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조씨는
흔쾌히 혼인 승낙을 이어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물론 문각의 아들 문선의 모습을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에 반해 문각은 며느리 될 처자의 모습을 보곤 그 커다란 눈망울과 시원스런 이목구비가 딱 호랑이 한 마리가 방 안에 와 앉은 듯 싶은 것이었어요. 이에 마냥 기뻐만 하던 문각이었건만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아들 문선이를 어찌 내보일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조 씨는 사위될 사람을 보려는 대신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른 질문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헌데 어찌 문씨 어르신께서는 내 딸아이가 호랑이상이란 말만 듣고도 이리 혼인을 원하시는 겁니까? 저희 집안에 큰 도움을 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지만 말이요. 그러자 문각은 이전에 있었던 은공 스님과의 일화를 아낌없이 풀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언대로 호랑이상의 따님을 만나게 될 줄은 자신도 꿈에서나 바라던 바였다 이르는 것이었지요. 조씨 집안과 연이 닿은 것도 참으로 신기하기가 이를 데 없다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들이 출타 중인 터 지금은 만나볼 수가 없다는 말로 문각은 조씨와 그 맏딸을 돌려보냈어요. 그러자 별말 없이 황소 2마리와 커다란 돈주머니만 품에 안은 채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헌데 혼인을 약조하고 난 이후 혼인식이 거의 가까워올 즈음에 이르러 갑자기 문각의 집으로 조씨 집안의 자제 조양식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마당채에 엎드린 채로 하염없는 눈물만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대감님, 저희 누님이 글쎄 혼인을 약조한 뒤로 마냥 기뻐하더니만은 며칠 전에 뭘 잘못 먹었는지 저녁밥을 먹고 나서는 갑자기 숨이 막혀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더니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조양식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엎드린 채로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이란 그 호랑이상의 맏딸 조이선이가 불과 하루 전에 세상을 떴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너무도 놀라는 문각 부부였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조 씨의 자제를 위로하면서 그 맏딸의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물심양면 온 힘을 기울여주는 것이었어요. 헌데 아니나 다를까 아비문각의 신수에도 요상한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에 요상한 점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더니만 등에 없던 종기도 하나둘 생겨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통증이 좀채로 가라앉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비문각도 그 종기 속 고름이 터져버리더니만 실력 좋은 의원의 보살핌에도 그만 세상을 뜨고만 것이었어요. 이에 큰 충격에 빠진 문씨의 아내와 아들 문선은 커다란 슬픔에 빠진 채로 헤어나올 줄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통탄의 나날이 흘러가는 동안 하루아침에 맏딸을 잃어버린 조씨 집안도 한없는 슬픔에 잠겨있긴 마찬가지였어요. 내 소중한 맏딸을 잃어버렸는데 어찌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가 있다더냐. 헌데 문씨 그 양반도 참으로 안된 노릇이거늘. 그 은공스님의 유언에만 목을 매다 그리 됐으니 어찌 남은 가족도 우리 마음과 다를 수가 있다더냐. 하여간에 우리만 도움을 받은 처지가 되어버렸으니 정말이지 더 안타깝기만 하구나. 이런 아비의 말에 둘째 아들 조양식이 말을 붙였습니다. 처음 제가 부탁을 드린 때부터 흔쾌히 도와주시겠다 하신 것도 모자라 때마다 곡식도 보내주시고 추우면 옷감까지 해주신 문씨 집안이 아닙니까요? 우리 조씨 가문을 살려준 것이나 다름없는 문각 어른이었는데 우리도 뭔가 도움을 드려야 하진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저 길가에 나가 굶어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 말이지요. 제 누나도 저 하늘 위에서 우리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요. 허나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가 않는 조 씨의 식구들이었어요.
이때 자신의 어머니와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던 막내딸 조연은 잠시 동안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얼마간의 세월이 흘러 어느새 혼기가 찬 막내딸 조연은 자신의 아버지한테도 다가가 그간 마음에 담아온 생각들을 아뢰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저도 이젠 시집갈 나이가 되어서 말입니다. 제가 꼭 연을 맺고 싶은 집안이 있사온데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요? 그러자 막내딸 조연의 진지한 태도에 아버지 조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토록 바로 설 수 있었던 데에는 다 그 문씨 가문의 도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요. 그 은공 스님이란 분의 유언대로라면 문씨 집안이 우리 집안과 연을 맺어야만 그 세 가지 복도 얻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비록 제 언니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은 이제서라도 제가 시집을 가는 것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집안도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고 오래오래 무병장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요. 이런 참된 마음의 깊은 뜻을 전하니 아버지 조씨는 그런 막내딸 조연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아내를 불러 막내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문 씨의 외아들 문선은 아직도 장가를 가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조 씨의 아내도 남편의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는 것이었지요. 이로써 문각의 아들 문선과 조 씨의 막내딸 조연은 성대한 혼인식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헌데 그 혼인식의 날에 이르러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문선을 본 조 씨 가족은 커다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은혜를 갚기로 한 이상 혼인식은 예정대로 강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문선과 조연이 신혼생활을 이어가자 문각의 아내는 매일 밤 남편을 생각하며 기도를 올렸어요. 여보, 그 은공 스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맞다면 말입니다. 그 세 가지 복은 언제나 들어올까요? 당신이 먼저 가버린 이 마당에 그 어떤 복도 필요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이젠 아들 부부라도 건강히 행복할 수 있기만을 바라야 쓸 것 같소이다. 그 귀한 손주놈도 얼른 나놓고 말이지요. 당신과 그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그나마라도 우릴 잘 좀 지켜봐 주시오. 이후 수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문 씨 집안의 시집온 며느리 조연은 남편을 공경하는 건 물론이요. 시어머니를 성심성의껏 섬기면서 좋은 며느리 노릇만큼은 제대로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먼저 간 언니를 대신해 은공 스님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복을 자신이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믿음 속에서 나름의 부푼 기대감을 갖는 조연이었지요. 허나 정작 문씨 부인과 아들 문선은 아비 문각을 먼저 떠나보내고 난 충격의 여파 때문인 건지 별 기대감 없는 하루를 무심히 흘려보내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랬다 보니 때마다 홀로 앉아 먼 하늘만 올려보는 시어머니의 며느리는 왠지 모를 송구함에 눈물만 흐르는 것이었어요. 이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가까이 흘러간 시점에서 며느리 조연은 자신의 친정아버지와 약간의 친분이 있었던 귀금속 장사치 김씨 아저씨를 찾아뵀더랬어요. 제가 작지만 큰 부탁이 있어서 말입니다요. 제 시어머니가 여지껏 외로워만 하시던 날들을 떠올릴라 치면 눈물이 앞을 가려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찌 어머니는 매일 하늘만 쳐다보고 저는 땅만 꺼져라 한숨만 늘어놓고 있는데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참에 김씨 아저씨께서 저희 시어머니를 좋게만 봐주시며 말동무라도 좀 해주신다면 제 이 은혜 꼭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요. 이런 조연의 부탁에 허허 웃기만 하던 김씨 호랍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그 다음 날로 조연의 시어머니를 찾아가 자신을 소개하는 김씨였습니다. 그리고는 한두 번 같이 산책을 다니시더니만
어느 날부턴가는 함께 산도 오르면서 아주 사이좋은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었어요. 이젠 매일같이 문씨 집 대청마루에 앉아서는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며느리 조연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그간의 시름을 약간 덜어놓을 수가 있었더랬어요. 그런 날로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여지껏 보지 못한 화색까지 돌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하늘만 올려보던 일과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었지요. 이에 아들 문선도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이것이 과연 집안에 찾아든 첩복이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드는 것이었어요. 헌데 아니나 다를까 진작부터 그 호랍이 김씨와 함께 좋은 땅을 보러 다닌다던 그 시어머니가 글쎄 갑자기 울며 불며 마당채로 나앉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며느리 조연이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무슨 일인지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 김씨라는 양반이 글쎄 내가 땅 사라고 준 목돈을 갖고 도망을 간 것이 아니겠느냐. 어찌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더냐. 전우사정의 얘기를 더 들어보던 며느리 조연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김씨 호라비는 평소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는데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좋은 땅이 있다며 그곳을 목돈 주고 사면 엄청난 이득을 볼 거라 시어머니를 꼬드겼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시어머니는 마침 갖고 있던 땅이 흉작에 든 터 별 의심 없이 그 땅을 팔고선 엄청난 웃돈을 얹어 그 땅값을 치렀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구입한 그 땅은 실제로 아주 헐값에 내놓여진 아주 볼품없는 땅이었던 것이었어요. 이에 김씨 호라비는 그 차액을 훔쳐 달아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며느리 조연은 자신이 소개를 한 마당에 더 큰 충격을 먹고는 이젠 시어머니 뵐 면목도 없는 터 마냥 눈물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어느 지체 높은 집안의 양반인 듯한 어르신이 찾아와 문씨 부인과 독대를 원하는 것이어요. 그러더니만은 그 헐값인데도 비싸게 주고 산 땅에 대해 몇 마디를 묻더니만은 정말 놀라운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풍수에 관해 연구를 해온 사람인데 말입니다. 이제껏 수많은 곳을 돌아다녀 봤지만서도 여기 이 산아래만큼은 좋은 명당 짤을 본 일이 없는 것 같소이다. 그래서 이런 명당 중에 명당을 알아본 분이 누구인가 싶어 한참을 찾아온 터였지요. 이리도 좋은 땅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몸에 좋은 것들만 잘 심어낼 수 있다면 말입니다. 향후 세상이 다 알아주고도 남을 만한 아주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는데 말이오. 그런 사실로다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어 이렇게 찾아온 것이외다. 이 말에 문씨 부인은 이 사실을 얼른 자신의 아들에게 알린 터였어요. 그러자 이 얘기를 함께 듣던 문선의 아내 조연도 마냥 기뻐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그 자리에 사람 몸에 좋다는 것들을 마음껏 심어보자며 남편과 시어머님께 용기 어린 말들을 전하는 것이었지요. 이에 얼마간의 기간 동안 실력 좋은 인부들을 고용한 문씨 부인과 아들 문선은 인삼과 마늘을 경작해내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는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돈을 쓸어 담으며 행복한 콧노래를 부르기에 바쁜 그들이었지요. 그 사기꾼 김씨 호라비한테 속은 것이 오히려 이들 문씨 가족을 큰 부자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젠 예전 재산을 수백 배로 불려 그 지역 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진정한 알짜배기 부자가 된 것이었지요. 이에 문씨 부인과 아들 문선은
이것이 은공 스님이 예언하신 그 세 가지 복 중 하나라 확신하면서 마당채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조연을 한없는 미소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세 가지 큰 복 중 하나가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나머지 두 개의 복이 들어오는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요? 그 은공 스님의 말씀대로 제 아내를 워낙 잘 들였기에 말입니다. 그 땅을 살 수도 있는 것이었고 이처럼 죽어서도 배골치 않을 만큼 아주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요? 아,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 그러자 문선의 어머니 문씨 부인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 말이다. 정말 은공 스님의 유언대로라면 이제 두 가지의 복만 남은 셈인데 말이지. 그것 또한 아주 잘 살펴보도록 하자꾸나. 헌데 이러한 여유로운 삶 속에서도 아직까지 애를 낳지 못하고 있는 아들 부부인 것이었어요. 이에 시어머니 문씨 부인은 또 다시 고민을 이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쩌자고 애가 들어설 기미조차 내보이지를 않는 것이더냐. 어디 동네 다른 집들처럼 말이지. 그 손주놈을 끌어안고 여기저기 나들이 다녀도 모자랄 때인 것을. 어찌 보면 정말이지 끝까지 이루기 힘든 소망도 있긴 있나 보네 그려. 이런 시어머니의 넋두리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던 며느리 조연은 언젠가부터 혼자 용한 의원을 찾아다니며 아이를 낳을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알아보고 있던 터였어요. 헌데 한 약재상의 말이 귀에 들어와 박힌 며느리 조연은 깊은 산중에 핀 붉은 꽃을 찾으러 여기저기를 쏘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붉은 잎사귀에 붉은 열매, 그리고 붉은 꽃까지 피어있는 식물의 뿌리를 캐내 그것을 다려먹기만 하면 남녀가 손만 잡고 있어도 없던 아이가 금방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꼭 두세 벽부터 깊은 산중을 쏘다니기 시작하던 며느리 조연은 언젠가부터는 사냥꾼이 돌아다닌다는 팔봉산 근처로까지 발을 들인 터였습니다. 헌데 근처 나뭇가지를 꺾어 나중에 나갈 길을 표시하며 걷던 며느리 조연이 순간 멀리 서 있는 무언가에 그만 깜짝 놀라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아주 커다란 자태의 노루인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냥 눈만 껌뻑이고 있던 노루는 곧 있는 대로 몸을 움찔거려 봤지만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냥꾼의 덫에 걸려든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노루에게 더 다가간 며느리 조연은 그 노루를 풀어주고 잘 가라는 인사까지 해주었더랬어요. 그러자 금세 사라졌던 노루가 잠시 후 다시 나타나더니만 땅에 있는 무언가를 향해 앞발로 내려찍는 신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서성이며 며느리 조연이 가까이 다가와 주길 기다리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조연이 다가가자 어디론가 금세 사라져버리고만 노루였습니다. 헌데 노루가 서 있던 그곳을 자세히 내려보니 아니 글쎄 빨간 열매가 달린 꽃이 빨간 빛을 내며 피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잎사귀도 붉은색을 띠고 있었기에 더욱 놀란 며느리 조연은 그 자리에서 바로 땅을 파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붉은색의 뿌리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집으로 내려온 조연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뿌리를 정성껏 다려낸 후 남편은 두 사발, 자신은 한 사발씩을 꿀꺽꿀꺽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루가 지나고 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단 한 번도 제대로 걷지 못하던 문각의 아들 문선이었건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부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대로 걷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를 본 문씨 부인과 며느리 조연은
기절초풍을 할 정도로 놀라 자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들이었지요. 이후 마당채 곳곳을 걸어다니며 조아라 하는 문선의 모습에 서로 얼싸안으며 눈을 떼지 못하는 그들이었습니다. 헌데 그러고 난 얼마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리를 다친 노루가 알려준 뿌리를 다려먹은 뒤 남편이 걷게 된 것도 모자라 문선의 아내 조연의 배에도 글쎄 그 귀하디 귀한 애가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손주를 보게 됐다는 생각에 조연의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은공 스님의 예언대로 두 번째 복이 들어온 것이라며 며느리 조연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며느라, 네가 정말 우리 집에 들어와줘서 고맙기가 이를 데 없구나. 그 은공 스님의 말씀이 정말 맞고야 말았어. 천지신명이시여, 정말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조씨 가문에 귀하고 귀한 딸을 보내주시어서 정말 감사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요. 이후 이런 경사스런 날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도 문 씨의 가족들은 그 마지막 세 번째의 복이 무엇일지 마냥 궁금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헌데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그리 특별하다 할 만한 일들이 별로 일어나질 않는 것이었어요. 문선과 아내 조연이 낳은 아들 문첨이 그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는 것 말고는 그리 눈에 띄는 큰 복이 나타나질 않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로부터 몇십 년 후 고려 공민왕 때에 이르러 문과 칠품에 급제한 문첨은 오랜 기간 동안 원나라와 중국의 사신으로 오가던 중에 아주 귀하디 귀한 목화씨를 갖고 들어온 것이었어요. 이에 휴직을 신청한 뒤에 자신의 고향, 그 첫 번째 복이 깃든 그 땅에서 목화 재배를 시작하는 문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약 3년 만에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이후 씨를 빼고 씨를 뽑아내는 방법까지도 터득해낸 문첨은 제법 옷을 만들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목화 재배와 더불어 이를 시중에 널리 보급해낸 나머지 거의 모든 백성들이 이전의 삼배보다도 훨씬 질 좋은 무명천을 마음껏 입고 덮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었지요. 이로써 조선에 온 전역은 더욱 따뜻하고도 더욱 활기 넘치는 세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세상의 큰 변화에 한없이 흐뭇해하던 문씨 가문의 가족들은 이것이 바로 은공 스님이 말씀하신 그 세 번째 복이라 입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먼 하늘을 향해 더없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자손 대대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지요. 실제로 고려사에선 최초로 목화씨를 들여온 인물로 문익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 문첨과는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말이지요. 그는 고려의 공민왕 때 김해부사록과 순유박사 등을 거쳐 원나라를 사신으로 오갔으며 중국에서 목화씨를 들여왔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관이 남평인 문익점은 어린 시절에 이름이 익첨이었건만 이후 익점으로 개명하였으며 그의 생애 초반과 이전 세대에 대한 사실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하네요. 단지 문익점 증조부의 이름은 검교군기감 문국검이었으며 친조부는 문윤각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문숙선, 어머니는 하만조씨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익점은 목화 면직을 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왕치하 시절 전이감주부에 임명되었지만 하만조씨인 어머니 상을 당한 이후로 주자가래에 따른 3년간의 심요살이를 외구의 침입에도 중단하지 않았음에 이성계의 추천으로 효자비까지 세워지기도 한 터였지요. 한편
문익점의 손자 물레와 문영은 실자는 기구를 발명 개량하였으며 이후 물레라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바로 문익점의 손자 물레의 이름이 변천된 것이라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가정에도 커다란 복이 들어오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복된 얘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